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풍 쏠릭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동안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제 했습니다. 17개 시도 개편대회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전당대회를 하는데 제가 가장 그 인상 깊게 느낀 거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당이 굉장히 그 규모도 커졌고 또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활기가 많이 생겼다라는 걸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2,441명이 당선이 됐는데 가보면 곳곳에 이렇게 지방의원 배지들을 다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어가지고 당연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서 좀 그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그 좋은 분위기에서 잘 치러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는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이제 방북을 해서 네 번째 방북인데 그 북미 간의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비핵화 선언과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말씀하시면서 9월 달에 방북을 할 적에 여야 원내대표단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의원들을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서 특별 수행원 단장으로 정책의장들과 함께 이제 수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남북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심의할 적에 확실히 갔다 오신 분하고 안 갔다 오신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 경험을 좀 잘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가능한 많이 다녀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당대표가 되면은 여야 합동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평양을 좀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평양이나 개성이나 금강산이나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고 또 당시에 정책의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법률 예산 지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평양에 있는 그 고위층들을 비교적 제가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방향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좀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은 제일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역시 당의 개혁 노선을 좀 더 강화해달라는 겁니다. 개혁 노선을 강화하고 적폐를 더 청산을 해달라는 요구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으로는 당이 분열되지 않고 단합을 잘 해달라는 요구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당을 혁신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소통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당원 대의원들의 그 여론을 따라서 당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다음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우선 모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고용 문제가 뭐 언론에 보도되고 또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왜 이렇게 고용 문제가 지금에 와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다각적으로 이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뭐라 할까요?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IMF 외환위기 왔을 때 국민의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 인수위를 할 때 제가 총괄 간사였었습니다. 이정찬 위원장이고 제가 총괄 간사를 했는데 그때야말로 막 한 달에도 뭐 몇십만 명의 실업자가 막 쏟아져 나오고 노숙자가 막 생기고 이제 그럴 때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크게 막 망가지고 이런 굉장히 경제 위기였었죠. 그때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를 가지고 매번 논의했던 걸 지금쯤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소득을 어려운 계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과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아가는 것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은 고용을 계속 더 늘려나갈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소득주도형으로 만든 것은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거였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생계 전체를 책임지는 거였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제 사회보장 정책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소득보장형하고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게 최저임금을 요즘에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혁신성장은 그 당시에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개발한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정부와 강국으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벌써 이게 15년이 지났는데도 16년이 됐죠. 16년 동안 IT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을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지금도 이 소득보장형을 기조로 깔고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나가는 혁신성장을 도모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의 시작을 하더라도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급하게 경기 부양 위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경제의 잠재력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일시 부양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초기에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가. 저도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적어도 이제 이런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시간과 그 자본 투여와 그 노동력 증가가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세밀하게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언제나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본 방향을 잘 잡는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늘 보완 보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줄곧 가는 건 아닙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금융 문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 KBS 구경화 기자입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원칙 있는 협치에 대해서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어제 청와대에서는 협치 내각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줄곧 인정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야당과의 전제 조건이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협치가 이제 상대적입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그냥 그 150석만 좀 넘으면 할 수 있는 협치가 있고 또 그 전면적으로 야당과 해야 할 협치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인데 현재로 봐서는 우선 당장 그 뭐랄까요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가 비교적 협치가 잘 될 것 같고 뭐 국회 4.27 판문점 선언 같은 거에 대한 국회 비준 이런 거는 그렇게 여야가 전면적인 협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서로 간의 대화를 충분히 하면은 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가서는 또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갖고 하기는 어렵고 다원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조혜지입니다. 요즘에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에서도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당이 좀 그 정보 정책이 좀 우클릭 방향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규제 완화도 늘 그렇습니다. 규제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또 완화시키고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법률 만드는 것 자체가 그 규제를 또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우리 상황에 맞춰서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규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또 규제를 더 해야 되는 것도 또 생기는 거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 부동산 가격 같은 거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새로운 신규 산업을 진입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관념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또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되고 다만 그것이 이제 국민의 무슨 안위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다음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총리할 때 보면은요 규제가 한 1년에 한 150건 정도 새로 생기고 한 150건 정도 풀고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항상 규제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늘 나와요. 왜냐하면 새로운 규제가 자꾸 생겨나가기 때문에. 예, 질문하실 분. CBS. 네, CBS 김구영 기자입니다. 그 말씀 아까 질문에 조금 이어서요. 이제 뭐 정의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뭐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는데요. 결국에 그렇게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규제 완화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그런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지금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건 1년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동안의 지지율이 너무 고공을 유지하다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2년째 들어와서 50% 중반대가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외교 문제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잘 풀어지면서 70%까지도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50% 후반까지 이렇게 내려온 셈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악화됐거나 거기보다는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고요. 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갔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정상화되니까 당도 이제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건데 지금 40% 전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여당 지지율로서도 그렇게 나쁜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지지율에 너무 집착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늘 그 지지율을 항상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해나가는 일이 이제 중요한 일인데 규제 완화 측면 갖고 지지율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개혁 과제. 그래서 제가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빨리 가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즉각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그 공약을 한 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민생경제에서
여러 가지 그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그 대책을 빨리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해나가면 얼마든지 서민들의 그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서울신문 손지은입니다. 당대표가 되시면 당정청의 소통을 위해서 만남을 자주 갖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뭐 이낙연 총리,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신임 당대표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요게 이제 기본이 이제 되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해당 수석, 또 이제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장, 당에서 이제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 그리고 이제 사안에 관련된 그 부처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회의를 제가 할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공식적인 회의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저는 그 비공식적인 회의는 좀 긴밀하게 자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번 청와대 쪽하고 총리실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MBC 박소희인데요. 아까 규제 완화 관련해 가지고요. 당 내에서도 은산분리, 인터넷 은행 규제법 완화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많은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래는 은산분리가 아니고 금산분리라는 용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그건 근본적으로 옳은 원리입니다. 옳은 원리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경제 상황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핀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지불 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에 맞춰서 옛날식처럼 이렇게 경직화된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특히 또 요즘에 카드 수수료 가지고 지금 그 영세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 개발이 이 정도 됐으면은 카드를 통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규제 같은 건 완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은산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맞은 산업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그 자본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이런 그런 규제를 해가면서 완화시켜주는 것은 종전 상황하고 다른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타당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필요하다면 완화를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예, 서울경제신문 송종호 기자입니다. 한 달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이 경선이 가열되면서 갈등의 골이 좀 후보들 간에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당선되시면 이 뭐 탕평책이랄까요? 상대 후보의 인물이더라도 당직에 기용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구상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제가 전당대회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지금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전국대회를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한 게 4번째고, 그 당대표가 돼서 관리한 것까지 하면 5번째 전국대회를 다녀봤는데, 그래도 이번이 제일 그 갈등이 좀 적은 편입니다. 옛날에는 막 계란도 던지고 구두도 던지고 막 좀 사람들 보기엔 몰골 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후보들 간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이 캠프 사이에서는 좀 공방이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이것도 없으면 뭐 전당대회 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적 괜찮았던 편이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직을 끌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입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이제 그 내부에 단합이 되느냐, 통합이 되느냐 하는 건데 탕평 인사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당대표 됐을 때 그 정성호 의원을 당 대변인을 시켰지 않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 당시 경쟁 후보의 대변인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당선되자마자 정성호 의원을 그 당 대변인으로 그 임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서울시에 갔을 때나 교육부에 갔을 때나 총리실 갔을 때 한 번도 그렇게 편향된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지금까지도 그 시절이 참 좋았다. 그 인사를 참 균형 있게 잘해 주셨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조직에서 탕평 인사는 그 조직에 운영하는데 핵심입니다. 핵심.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예, MBN 정규희 기자입니다. 그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들을 좀 하셨었는데 이제 상향식 공천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 잘 하시겠다. 근데 좀 구체적인 어떤 뭐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선거를 우리가 잘 치러서 성공적으로 압승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건 공천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공천에 관한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공천을 직접 주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공천 작업에 실무로 참여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제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공천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거든요. 어떤 기준을 하느냐. 우리 당 정책 노선에 맞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책 능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평가라든가 또 당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거기에 이제 경중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주고 그에 맞춰서 심사를 하고 그러고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당원들이 경선에서 뽑도록 그렇게 하고 경선에서 뽑을 때 맞으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반영해 줄지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 공천 특위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을 일찍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보들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능한 일찍 해주는 게 좋은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으면 제가 더 이상 출마 안 하고 재정치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공천 후유증이 최소화돼서 그래야 지방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그래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22년 정권 재집권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2022년 재집권은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체 그 단체 의원과 장들이 지금 2,44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힘하고 21대 국회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해서 얻어지는 그 힘 두 개가 합쳐서 재집권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를 받겠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 텔레비 토론을 저희가 아무래도 태풍 피해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중앙당 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해서 다행히 두 후보가 받아들여져서 어제 이제 잘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태풍 지나간 그 후에 맞아 우리로서는 컨벤션을 노리는 그런 큰 행사인데 그 행사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행사를 하도록 중앙당 선관위에다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약속된 거라서 안 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촛불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 그리고 지방선거에 의한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대거 확대되고 지역주의가 이렇게 크게 완화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당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